선선한 가을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낙엽과 나무 연기의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어릴 적 살던 집 안에서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익숙한 옛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쌓인 접시, 건배를 외치며 부딪히는 잔,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보았던 장면이었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는 의자에 기대어 아버지의 농담에 웃고 있는 5년차 남편 다니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무심코 그녀의 무릎 위에 얹어졌는데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제스처였지만 이제는 진심보다는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적절할 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용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너무 뻔한 리듬에 안주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의 대화, 방을 가로질러 훔쳐보는 눈빛 등 한때의 불꽃은 사라지고 일상과 책임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커스 삼촌의 우렁찬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이맘때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알잖아요. 삼촌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식당으로 걸어 들어와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가장 가까운 의자에 던져놓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노력하지 않고도 주의를 끌었습니다. 마커스는 날카로운 재치와 소탈한 매력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는 길에 길을 잃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평소 금욕적인 클라라의 아버지조차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커스는 클라라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특유의 미소, 즉 눈꼬리를 찡그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마커스는 그저 파티의 주인공이자 모두가 좋아하는 삼촌 마커스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클라라는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는 그의 발이 자신의 발에 닿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옮겼거나 무심코 다리를 뻗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고의적이고 명백하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목에 숨이 막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수다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마커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룹에게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미묘하지만 의도가 담긴 그의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안정시켜줄 무언가를 기대하며 다니엘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업무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동지애로 가득 찬 가벼운 분위기였지만 클라라에게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는 굳은 미소와 물 한 모금으로 이를 감추었지만 가슴에서 공황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발을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마커스는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그의 눈을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닭고기 조각을 한 입 크기로 자르는데 집중하며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입었습니다. 찰나의 접촉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고 이상하게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클라라는 마커스의 존재를 극도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과 웃음소리가 증폭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머릿속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이 조용한 가족 저녁 식사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은 긴장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 아래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잠깐 실수한 사고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게 제 무릎 위로 미끄러지면서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얼어붙게 하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황이 내 안에서 솟구치면서 숨이 가빠지고 가슴과 목구멍 사이 어딘가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방이 제 주위로 좁아지는 것 같았고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알아차렸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다니엘은 제 옆에 앉아 아빠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의기양양한 얼굴로 포크를 들고 열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보 아래 마커스의 손이 뱀으로 변한 것을 보지 못했고 제 피부를 누르는 손가락의 무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이야기와 음식으로 가득한 또 다른 저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중심축을 잃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존재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대화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심함이 예상보다 더 따끔하게 다가왔고 혼자가 아닌데도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황이 가슴을 핥히며 담즙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례합니다만 마커스 삼촌이 저를 만지고 있어요. 그 말은 터무니없게 느껴졌고 우리 모두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깨지기 쉬운 정상성의 외피를 깨뜨리지 않고는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수잔 이모의 최근 유럽 여행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거의 지루한 듯 무덤덤했지만 손가락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손가락은 제 허벅지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한 뼘 한 뼘 움직일 때마다 감정이 뒤섞여 풀 수 없는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혐오감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경계의 침범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혐오감의 물결 아래에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수치심에 속이 뒤틀리는 흥분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혐오감 외에 다른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온기가, 원치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어둡고 원초적인 것이었고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했고 내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울리는 경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의 친밀함에 반응했다. 나는 주문을 깨기에 충분한 거리를 만들려고 미묘하게 눈에 띄지 않게 멀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소나귀는 더 꽉 조여져 나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그의 손가락은 소유욕에 불타는 듯 제 다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별표 넌 아무데도 못 가. 별표 맥박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그의 손을 때려야 할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일으켜 이 화목한 가족 모임을 추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대신 저는 호흡에 집중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상상한 건가? 나도 모르게 그를 부추긴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어 잔인한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제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져 내 허벅지를 따라 느리고 신중하게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혐오감과 호기심, 두려움이 뒤섞인 묘하고 중독성 있는 전율과 같은 상반된 신호가 내 몸속에서 튕겨져 나왔다. 그건 틀렸다. 아주 틀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머지 세상이 배경소음으로 사라지는 것과 함께 위험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커스의 손이 제 허벅지에 머무르면서 손가락이 전신을 전율하게 하는 패턴을 따라가는 동안 몇 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공황과 욕망이라는 모순의 폭풍이 휘몰아쳤고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는 그를 막지 못했을까? 질문은 저를 향해 비명을 질렀지만 대답은 혼란과 수치심에 묻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마커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족이자 삼촌이나 다름없었고 수년 동안 우리 삶의 일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양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는 동안에도 날카롭고 전율이 흐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길이 금지된 비밀스러움, 그 은밀함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고 그의 손의 무게가 나를 날 것 그대로의 위험한 무언가에 고정시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순식간에 되살아나 제 가슴을 핥히고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디저트가 나오자 마커스는 손이 닿았던 흔적만 남긴 채 손을 뗐다. 저는 숨을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갑자기 뒤로 밀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중얼거림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불안정했고 맥박이 쉴 새 없이 북소리처럼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조명이 희미한 작은 화장실에 들어서자 저는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어지고 입술은 살짝 벌어졌으며 충격과 어두운 무언가로 눈을 크게 떴어요.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 그게 흥분이었나요? 그 생각에 역겨움이 뱃속을 뒤틀었지만 저를 응시하는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때리거나 그를 불러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선택한 침묵은 이제 더 무겁게 느껴졌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나를 누르고 있었다. 찬물을 얼굴에 뿌리며 머릿속이 맑아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돈만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제 잘못일까요? 저도 모르게 그를 부추긴 건 아닐까요? 아까 그의 농담에 웃어준 것이나 그가 앉았을 때 무심코 건넨 미소. 그런 사소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니면 제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커스가 자신의 매력과 자신감을 이용해 상황을 조작하고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경계를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왜 더 일찍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을까요? 질문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마지막 질문보다 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손가락 아래의 차가운 도자기에 몸을 맡기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과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상반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식탁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커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치우고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접시를 쌓아 올리느라 바빴지만 접시와 식기류의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식탁보 아래에서 방금 일어난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반갑지 않은 그림자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이 내 무릎에 닿았던 느낌, 의도적으로 내 무릎 위로 미끄러지던 그의 손길, 허벅지 위로 손가락이 스치던 느낌 등 모든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매 순간이 제 의식 속에 선명하고 가차없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을 뒤흔드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 일부는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었죠. 육체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제 안에 흐르는 스릴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위험성, 부당함이 제 내면 깊은 곳,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그 생각에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 더 나쁜 것은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부터 일말의 쾌락이라도 느끼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턱을 괴고 접시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충성심, 안정성, 전통 등 다니엘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화해할 수 없는 감정, 더럽고 부끄러워지는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집의 다른 구석으로 흩어지자 저는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해 위층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니엘 옆에 누워있자 죄책감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코고는 리드미컬하고 친숙한 리듬으로 방을 가득 채웠고 그가 제공한 편안함과 안전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함께 좋은 삶을 꾸려나갔고 모든 면에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믿을 수 있고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옆에서 잠든 남편의 잠버릇을 들으니 그런 특성이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조로움의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측 가능한 리듬에 안착했고 한때는 안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 본질적인 불꽃이 무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커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요. 그와 다니엘의 대조는 극명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어요. 다니엘이 차분함과 일관성을 제공했다면 마커스는 혼돈과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여전히 제 혈관 속에 남아있는 흥분과 피부 밑에서 낮은 윙윙거리는 흥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압도하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무와 욕망,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아무리 되뇌어도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감정의 그물망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친 다니엘의 희미한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든 상태에서도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모순의 바다에 표류하는 것처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커스의 행동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내 생각의 가장자리를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다니엘의 꾸준한 호흡, 침대 시트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아래층 냉장고의 먼 곳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등 다른 생각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더 나쁜 것은 제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숨막히는 침묵 속에 갇혀서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정과 씨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의 기억, 즉 마커스의 손길이 제 피부에 남아있던 느낌, 예상치 못한 강렬함으로 저를 꿰뚫어 보던 그의 시선,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조용한 순간에도 그 기억은 저를 괴롭히며 파편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제가 했던 모든 선택과 실패했던 모든 선택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를 부추긴 건 아닐까? 저녁을 혼돈으로 만들지 않고 그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제 정신의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몇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길어졌고 다니엘의 가쁜 숨소리가 제 옆방에 가득 찼습니다. 그의 존재는 편안하고 친숙했지만 제 가슴속에는 죄책감만 더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절된 채로 다니엘 옆에 누워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안정된 충성심의 화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마커스에 대한 생각은 내 안에 어두운 무언가, 원초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낮에는 유령처럼 움직이면서도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화는 흐릿하게 흩어지고 작업은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결정조차도 지난 일의 무게가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짓누르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커스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위해 가족 모임을 피하고 심부름이나 업무 프로젝트에 대한 핑계를 댔고 무엇이든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을 때에도 그는 제 생각 한 구석에 이유 없이 맥박을 뛰게 하는 다리에 닿는 희미한 천의 촉감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치 않는, 반갑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안전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면 그는 저를 꼭 붙잡아 주었고 어떤 폭풍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불같았어요. 그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주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잔잔한 바다를 제공했다면 마커스는 저를 덮치는 파도를 가져와 숨이 막히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둘을 비교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마커스처럼 본성 자체가 혼란을 야기하도록 설계된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혀있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커스는 제 안에 있던
몇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욕망, 열정, 예측 가능한 삶의 리듬 그 이상을 향한 갈망.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과 맞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흥분이나 위험을 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정과 헌신,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상은 마커스가 불러일으킨 원초적인 감정에 가려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 혼자 앉아 읽지 않던 잡지를 넘기다가 저녁 식사 중 마커스가 앞으로 기대어 앉아 로버트 삼촌의 농담에 웃고 있던 커피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삼촌의 자신감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진전을 초대했던 걸까요? 인정할 수 없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그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소리내어 속삭였습니다. 마커스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후회, 혼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결혼 생활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전의 저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다니엘이 업무상 검토하던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요즘 좀 산만해 보이던데? 그의 걱정이 칼처럼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세심하고 사랑스러운 다니엘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다시 밀려와 그 무게로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이마를 살짝 찌푸린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되는 거 알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재빨리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신 저는 그의 손을 꽉 쥐고 잠시 몸을 기울인 다음 손을 떼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가 서류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안다면 여전히 저를 똑같이 바라볼까요? 마커스가 선을 넘도록 내버려둔 것과 더 빨리 말리지 않은 저를 용서해줄까요? 아니면 테이블 밑에서 찰나의 접촉을 넘어 배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다르게 볼까요? 질문은 끝없이 소용돌이쳤고 저는 자기 비난의 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커스는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는 불꽃을 제 안에 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에 탐닉한다는 것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생각이 없느냐는 간단한 문자 한 통이 갑작스럽게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거절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거나 공들여 만든 제 외관에 금이 간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부터 제 가슴에 자리 잡은 숨막히는 죄책감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요. 네, 저는 다시 생각하기 전에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점심 좋겠네요. 그녀가 선택한 식당은 체크문의 식탁보와 칠판에 손으로 쓴 메뉴가 있는 고풍스러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마늘빵과 신선한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는데 속이 꼬이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 정도로 오래도록 포옹을 하셨어요. 피곤해 보이네. 얘야, 우리가 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웠지만 적어도 아직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업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녀는 의심 없이 설명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족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빵 바구니를 고르면서 적절한 간격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무심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무심코 마커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저녁 식사 때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커스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빵 한 조각을 더 집으려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 덩어리가 생긴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겨우 말을 꺼냈다. 그거 좋네요. 그녀의 말은 내가 아직 풀 준비가 되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찬 채 무겁게 우리 사이의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마커스는 즐거웠나요? 물론 그랬겠지.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을 테고 찰나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무해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접촉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제 마음속에서 재생되었고 그 기억은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디저트가 도착했을 때는 눈앞에 놓인 초콜릿 케이크의 맛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탈출, 즉 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저는 변명만 하고 자리를 떠났고 어머니의 이별 포옹은 마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 밖에 서서 제가 간절히 찾던 모든 해답을 담고 있는 듯 소박한 간판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커스와 마주하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를 완전히 피하고 전화도 피하고 가족 모임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나더라도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고 문 위에 벨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커스는 이미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항상 저를 짜증나게 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눈에는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클라라, 그가 따뜻하게 말하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무심한 태도는 제 불만을 더 키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듯 가방을 무릎에 꽉 움켜쥐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무슨 얘기요, 조카. 그의 말투가 너무도 무시적이고 겸손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몇 명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식으로 날 만졌어요? 잠시 동안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연기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이 다시 분노에 찬 미소로 말려 들어갔고 그는 나른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뭐려? 그의 말투는 순진한 척하며 물었다. 가족들 만나러요?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저녁을 보내시나요? 아니요. 저는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식탁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 마세요. 그의 미소가 살짝 흔들리더니 어두운 무언가 아마 장난인지 아니면 나를 놀래킨 것에 대한 만족감인지가 깜박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척하지 않으면요. 그럼 어쩌려고요, 클라라. 모두에게 말할 거야? 해롭지 않은 재미 때문에 가족 관계를 망치려고? 무해하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무해하지 않았어요. 넌 선을 넘었어. 아주 크게. 그리고 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는 마치 제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듯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봐요. 이 일을 너무 크게 부풀리지 말자고요. 한순간 나약했던 것뿐이에요.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한순간 나약했다고요. 저는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반복했습니다. 그게 변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기나 해요. 그는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클라라.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보기엔 내가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따끔하게 다가와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상황을 왜곡하려는 걸까요? 분노가 날카롭고 압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서서 의자가 바닥에 크게 긁히는 소리를 냈어요. 믿을 수 없군. 나는 그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아직 안 끝났어, 마커스. 다시는 내가 나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면서 뒤돌아서서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그 만남은 제가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고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지만 결심이라는 다른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는 그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성찰과 조용한 결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커스에게 일어난 일의 무게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죄책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불안한 무언가가 남아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기에 관심, 위험, 금지된 것의 스릴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저를 괴롭히며 끝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질문들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종이에 지저분하게 낙서하듯 생각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끊어지고 파편화되고 연결되지 않은 채 멈칫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글은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감히 대면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일종의 치료법이 되었고 제 내면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 즉 편안함, 단조로움, 다니엘과 저 사이의 무언의 거리에 대해 글을 썼어요. 마커스의 행동이나 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커스에 대해서도 글을 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촉매제이자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반응은 책임감, 일상, 타협이라는 층 아래 깊숙이 묻혀있던 훨씬 오래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를 정의하던 열정, 자발성, 삶에 대한 갈망 등 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혼은 물론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제 성격의 모서리가 무뎌져 한때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던 날카로움이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 저는 치료사와의 약속을 잡았는데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책이 꽂힌 서가로 둘러싸인 아늑한 사무실에 마주 앉아서 저는 노출된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정의 조각들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아무런 판단 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 찾기도 합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느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과 공명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감정을 일깨워준 것은 마커스가 아니라 그가 두드린 공허함,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갈망이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제가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옷장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수채화 세트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림은 항상 제 탈출구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생생한 색채에 붓을 담그고 화면에서 색이 어우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며 기쁨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역 미술 수업에 참여하여 창의성에 대한 저의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에서 저는 다니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취약성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망설임 없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와인잔의 테두리를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요? 다니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왜 물어보시죠?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것을 멈춘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은 뻔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대신 습관에 빠진 건지도 모르죠. 그 대화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꿈, 두려움, 심지어 환상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에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거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숨겨왔던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불편함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내초에 제가 왜 그와 사랑에 빠졌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욕망과 경계에 맞서면서 얻은 교훈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마커스와의 일은 항상 제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제가 얼마나 쉽게 제 자신을 잊을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의 중요성, 흥분과 성취를 갈망하는 내 안의 부분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런 부분을 계속 재발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몇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죄책감과 혼란에서 벗어난 것처럼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커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제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너무 오랫동안 피했던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저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과 모험,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 이후 몇 달이 지났고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되돌아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커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죄책감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욕망과 두려움,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경계 등 제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가끔씩 저를 괴롭히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표면적인 수준의 교류에서 벗어나 더 풍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함께 다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일상과 무언의 거리로 대체되었던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 대신 솔직함을 선택했을 때 그 벽은 무너졌습니다. 좋은 부분, 지저분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 등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커스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요. 그는 때때로 말없이 웃으며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의 그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위해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성장은 종종 불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제가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만남에서 제 역할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제 여정의 일부로 인식했습니다. 취약성은 저에게 힘을 가르쳐 주었고 정직함은 지혜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제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